네, 김진팔입니다. 여기에 불꽃이 휘어오르고 있는데요. 제일 앞에 철길이 보이고요. 그 뒤에 또 뭔가 길 같은 게 보이고요. 그 뒤에 저수지, 농업용 저수지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있죠. 그 앞에서 불꽃이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제일 앞부분부터 한번 보시면, 네, 러시아군이 어디론가 이제 공격해 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이 드론으로 막 쳐받고 있는데 꼼짝도 않습니다. 예? 와, 이거 뭡니까? 고슴도치, 그 탱크 말로만 듣던, 아니면 짜르만갈, 그 왕석쇠죠, 왕석쇠. 예. 아, 이제 저 멈춰 섰어요. 공격을 러시아군이 나오고 있는데 막 러시아군을 또 드론으로 공격하고 있어. 자, 그만 보고요. 유튜브니까 살상 장면이 나오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또 해석 나오고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이 처음에 제가 찾아드린 바로 이 지역인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맞죠? 예. 그래서 이 장면을 자, 수직 남북 맞추면 두두두두두두두. 네, 이 장소는 콘스탄티노프카 외곽에 있는 이 저수지 바로 옆에 여기 러시아군이 여기까지 들어왔다는 건데요. ISW 지도로 보시면 네, 여기 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인정하네. 웬일이지? 여기를 인정하다니? 아, 네. 여기까지는 인정해도 되는 모양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인정 못함. 왜? 우크라이나가 인정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인정 못하는 것입니다. 수미 지역으로 가서 최근 24시간 변화가 없고, 볼찬스크 변화가 없고, 쿠피안스크에 오늘 변화 많은데? 뭐야? 왜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이 많이 되찾았는데? 빨강, 저기 파란 게 뭐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크라스나리만 지역으로 가면 변화가 없고, 시베르스크 변화가 없고,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콘스탄티노프카 조금 아까 거기 위치 찾았죠. 그다음에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인가요? 여기 어디지? 여기서 하여튼 우크라이나군 되찾은 곳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포리자 방면, 여기는 드네프로페트롭스크가 아니라 도네츠크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드네프로페트롭스크 방면이고 변화가 없고, 자포리자에서 여기죠. 여기 이름이 뭐였더라? 기억이 안 나는데 굴리아이폴레입니다. 네, 굴리아이폴레 부근에서 빨간 거 많이 나오고 있죠. 자포리자에 변화가 없고, 네, 헤르손 변화가 없습니다. 랩케는 우크라이나의 주요 심층 국가 전선 지도가 현실보다 한 달 정도 뒤져 있다고 말합니다. 랩케는 독일 사람인데요. 독일 신문에다가 그 칼럼을 쓰는 군사 이제 분석가거든요. 러시아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막 러시아 증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ISW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노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데 영상이나 무슨 증거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럼 노랗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달 정도 지나면 빨갛게 된다는 거예요. 영상이. 그러니까 러시아 측이나 우크라이나 측에서 영상이 나와야 되는데 한 달 후에 내보낸다는 거죠. 왜냐고요? 이유는 모르겠지. 그럴 만한 군사적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거의 100%는 아니지만 90% 이상 이 노란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빨갛게 돼요. 그래서 이 노란 부분이 지금의 최전선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정확하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이 장소는요, 철교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철교가 이 철교 같고요. 그 다음에 옆에 이렇게 도로 같은 게 보이는데 이 도로 같습니다. 이게 러시아 드론이 이렇게 가는데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이쪽으로 가는 걸 이렇게 앞질러 가서 앞에서 이렇게 공격하는데 거기까지 보기에는 유튜브용이 아니죠. 18세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가 저를 가고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뺑 돌아갔고 앞으로 가서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한다.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장소는 수직을 맞추고 남북을 맞추면 이렇게 되고요. 쭉 밀면 이 장소 쿠피안스크 방면인데요. 여기서 러시아군이 유선 드론으로 공격했는데 유선 드론은 최소한 한 20km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20km가 어느 정도까지 있는 여기예요. 근데 20km에서 공격하지는 않았겠죠. 요 가까운데 어디서 했겠죠. 그렇죠? ISW 지도를 보면 여기입니다. 지금 조금 아까 그 철교가 있던 자리. 근데 그 우크라이나군이 움직이던 방향은 이렇게 이 방향이었어요. 네, 이 영상은 여기 우크라이나군이 있는데 거기다가 러시아군이 포를 쏴서 공격했다는 그런 영상입니다. 한번 보면
앞부터 보실까요? 네. 여기 폭탄 터지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도 터지고, 예. 그렇죠? 여기도 터지고, 예. 그런 영상인데요. 여기는 뜨다 하면, 예. 여기 쿠피안스크 지역이죠. 요 지역입니다. 여기. 좀 이상한데 여기까지 우크라이나군 들어갔다고 나오는데 여기인데, 네. 그렇고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연방항공국 시설과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여러 지역에 긴급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가장 혹독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간 전력 회사는 러시아의 공습으로 발전 용량의 절반을 잃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군은 또 벨고로드 지역에 러시아 민간인을 공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는 향후 3년간 GDP의 약 10.4%를 분담할 예정입니다. 이를 숫자로 나타내면 연간 약 282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우크라이나는 공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매년 국내 총생산의 10% 이상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러시아 원유 수출량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는 2025년부터 2036년까지 달 탐사 로봇 과학 관측소 국제 달 연구기지 이런 거 한대요. 예, 우크라이나에서 또 길거리 징병관이 징병을 하고 있는데 그걸 말리던 어떤 애엄마가 애를 안고 왔는데 그 애엄마한테 막 고추 스프레이를 뿌렸답니다. 예, 전직 러시아 대통령 메드베데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1만 7천 명이 러시아군과 계약을 맺었고 3만 6천 명은 자원 입대하여 중부 강구에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스크바 시장은 게이머들에게 무인 전투기 개발에 참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뭐라고? 게이머가 무인 전투기 개발에 뭐 어떻게 참여한대? 모스크바 사람들은 보통 전국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비디오 게임을 즐겨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게이머들이 이런 거 할 수 있지. 지난번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스크바에서 FPV 드론을 조종해서 차소비아르까지 공격했던 적이 있고 그 위치까지 제가 찾았었어요. 네, 여기 차소비아르에 있는 이 운하 건너편에 있는 이 숲에 공격하는 FPV 드론을 어디서 조종을 하냐면은 여기 모스크바에서 조종하는데 길이가 759km, 모스크바까지 700km 넘는 750km 넘는 자리에서 원격 조종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모스크바에서 그 게이머가 여기에 자기 집에서 모스크바 어디 있어? 이 모스크바에서 자기 게이머가 여기 자기 집 안에서 조이스틱으로 조종하는 계란 드론이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도 있잖아. 이론적으로는. 우크라이나군은 카메라가 장착된 새로운 무선 조종 제라늄을 두려워하고 있다. 제라늄에 무선 조종할 수 있는 FPV 모드가 있다고 우크라이나 측에서 나온 게 있어요. 격추된 제라늄을 뜯어봤더니 이런 장치가 있어. 카메라도 있고 이런 무선 전송 무선 모드 있고 해갖고 원격으로 FPV 드론처럼 조종을 할 수 있대. 그 우크라이나 측, 러시아 측에서도 그런 거 나왔고. 프랑스군이 돈바스에서 드론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 뭐라고? 드론 사용 훈련을 받고 있다고? 참전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여기 최전선 아니야. 야, 참전했네, 프랑스. 아이고. 가디언지에 따르면 가디언지는 영국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효과적인 군사적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거의. 우크라이나는 극히 제한적인 군사력으로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EU의 900억 유로 차고는 2027년 말까지 방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지만 전선의 균형을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현재 교착 상태를 깨뜨릴 능력이 없습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러시아는 1년 이상 안에 돈바스 전체를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글쎄 옵시다. 그건 네 생각이고요. 우크라이나 공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 근거를 뭘로 삼냐면은 땅을 근거로 삼아요. 러시아가 땅을 빠른 속도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교착 상태다라는 걸 주장하는데 러시아의 목적은 땅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 소모전이란 개념은 적군의 병력과 물자를 최대한 많이 파괴해서 전쟁 수행 능력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을 많이 먹는다, 속도를 많이 낸다. 그러면 후방에 적군이 남아있으면 어떻게 하는데? 뒤통수 깔 텐데? 그리고 적대적인 지역으로 땅을 많이 먹었어. 일로 와서. 여기는 현지인이 적대적이야. 적대적인 현지인 사이에서 싸우는 것과 현지인이 우호적인 데서 싸우는 것과는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 차이가 달라요. 여기는 적의 홈그라운드고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인
지역인데 만약에 여기서 싸우면 자기네 지역을 지키려고 하는 현지인들이 러시아군에 대거 입대해서 6명 중 1명이 예? 여기 현지인이래. 러시아군은 포로 잡아보면 우크라이나가 그래갖고 야 여기 현지인은 포로 교환에 보내지 말자 이런 얘기도 국회에서 나왔었어요. 키예프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러시아가 여기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네 현지인이 러시아군에 입대해갖고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가면 이 동네 현지인이 러시아군에 입대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관점을 흐리는 거야. 예? 오늘 우리의 유일한 꿈은 그가 죽는 것입니다. 미치광이 마야광은 크리스마스 연설에서 이렇게 나 젤렌스키는 첫 해에 한 달도 안 돼서 믿고 걸렀거든요. 젤렌스키는 또 우크라이나 정교에서 크리스마스 기념일을 카톨릭 크리스마스 기념일로 변경. 자 보십시오. 여기 근거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젤렌스키 대통령님 각하께서 현재 크리스마스 기념일은 12월 25일은 카톨릭의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카톨릭. 정교의 크리스마스는 1월 7일이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는 12월 25일은 카톨릭의 기념일이라는 거 이거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걸 왜 강조하냐고요? 이 전쟁은 종교 전쟁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오래된 종교적 전통 중 하나를 공식적으로 바꿔버렸다. 그러니까 종교 전쟁 중인 거예요. 지금 주범은 종교야. 이 사람이 주범이라고. 교황 레오 14세는 성탄절에 우크라이나 24시간 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주범이면서 왜 이 사람이 주범이라고 제가 과거에도 했지만 한 번 더 할게요. 자, 인터넷에 파티마의 성모라고 치면은 제가 다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포르투갈인가 어디 스페인인가 어디에 파티마라는 동네에 양치기 소년소녀 3명에게 나타난 성모님의 예언이 있어요. 이 전쟁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예언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황이 러시아를 회개시키고 나에게 봉헌한 나는 그 성모님이죠. 교황은 러시아를 내게 봉헌하고 러시아는 회개하면 세상에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교황의 임무가 뭐예요? 러시아를 성모님께 봉헌하는 거예요. 봉헌이 뭐예요? 내 것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를 봉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러시아가 교황 거예요? 아니죠. 그 교황은 러시아를 성모님께 봉헌하려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내 걸로 만들어야 돼. 근데 지난번 교황, 이번 교황 말고 지난번 교황이 뭐였다고요? 마지막 교황이라는 예언이 있어서 말라키 선지자 예언 치면 나와. 그러니까 마지막 그 지난번 교황 생각에는 어때요? 내가 마지막 교황인데 예언에 따르면 그러면 러시아를 봉헌할 임무는 나에게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게 된 계기가 뭐냐? 자, 아조프 마리우폴에서 그 아조프 지휘관들이 포로로 잡혔는데 그 가족들이 엄마하고 마누라들이 가갖고 교황님한테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해서 이거 딱 보고 이상하게 생각해. 야 이거 종교랑 무슨 관계가 있지 아조프 애들? 그리고 딱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뒷얘기들이 쏠쏠쏠쏠 이런 뒷얘기들이 쏠쏠쏠쏠 나오는 거예요. 여기 뒤에 보세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를 방문하여 미사를 봉헌한 후 성모님의 티 없인 성심께 러시아와 전 세계를 봉헌했대. 러시아가 네 거냐? 네가 뭔데 러시아를 봉헌을 하냐? 그리고 전 세계가 네 거냐? 네가 뭔데 전 세계를 봉헌을 해? 네 거를 신에게 드리는 게 봉헌이야. 근데 러시아와 전 세계가 자기네 거라는 거야. 이런 도둑놈의 새끼들. 그리고 이렇게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2년 3월 25일 딱 한 달 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파티마의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특별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전쟁은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나타나서 이 예언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전쟁인 것입니다. 예? 그것도 1차 세계대전 당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근거.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했을 때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말라키 선지자라는 사람이 예언한 마지막 교황이라는 썰이 막 기사로 나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 나니까 또 새 교황이 나타나니까 이게 바뀌어. 얘기가 바뀌는 거야. 이 새끼들 지들이 예언해놓고 지들 예언이 틀리잖아? 그러면 그것도 바꾸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뭐라고요? 종교 전쟁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이런 정황 증거로 미뤄볼 때 종교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이랑 구조는 똑같아요. 십자군 전쟁은 어떤 식이었죠? 교황이 직접 싸우러 나갔습니까? 아니죠.
교황은 그냥 부채질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 가서 예루살렘 정복하면 어떻게 돼요? 그 군대들은 뭘 때문에 간 거예요? 종교심 때문에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기 각종 뭐 보물, 뭐 약탈, 그다음에 막 수입, 뭐 세금 수입, 막 그다음에 여기로 가면 무슨 그 순례자들 있잖아요. 순례자들이 여기 가면 막 거기 돈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관광 수입 같은 거 그런 거 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실제로 싸우는 애들은 이권 때문에 갔지만 그 뒤에서 그걸 충동질한 놈들은 뭐라고요? 종교 때문에 벌어진 거잖아요. 십자군 전쟁이랑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똑같아요. 얘네들 왜 러시아하고 전쟁을 하려고 했어요? 러시아 땅 자원 땅 파면 보물이 나오잖아. 그거를 미끼로 이걸 한 거야. 뒤에서 배후 조종은 누가 했다고? 얘네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뉴스웨이크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새로운 결정에 대해 우크라이나군의 돈바스 철수와 비무장 경계구역 설치가 가능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같은 조치를 취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을 돈바스에서 철수시키고 비무장 자유경제구역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는 요만큼 양보하겠다는 거예요. 땅을. 보세요. 젤렌스키 주장은 이거예요. 러시아는 대신 땅을 이만큼 양보하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상태에서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동원령을 해제하지 않고 군대를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쩌자는 거예요, 지금? 예? 우크라이나는 군대를 여기에 이렇게 주둔시키고 있다가 여기서 쳐들어가면 되고요. 러시아는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는 군대를 여기에 주둔시키고 있다가 이제 전쟁 다시 시작하면 이렇게 쳐들어가야 돼. 이거를 러시아더러 받아들이라고? 그냥 개소리지. 안 하겠다는 거를 이렇게 얘기한 거지. 이거를 제가 가장 선한 의도로 트럼프의 이 입장을 제가 해석을 할 때 이런 것입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접고 싶은데 지금 내부에 우크라이나에 블랙락에 투자해갖고 깡통차게 생긴 그 공화당 정치인들이 많은 거야. 걔네들의 협조를 받지 못하면 국회에서 트럼프가 하고 싶은 예산안 통과가 안 돼. 그러니까 걔네들한테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야. 최대한 내가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은 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하니? 그러면서 이제 그 책임을 젤렌스키 또는 푸친 아무에게나 돌리고 싶은 거지. 그러나 내심 푸친이 사탕발림으로 한 여러 가지 여기서 무슨 뭐 부동산 사업이라든가 이쪽 알래스카 히토류라든가 뭐 터널이라든가 북극 항로라든가 막 이런 거는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역시도 이게 성공할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최대한 국내에 이 블랙락에 물려갖고 펀드 깨져갖고 깡통차게 생긴 애들한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쇼하는 거라고 보여요. 그냥 쇼맨십이에요. 네, 이 개는 원래 남편과 함께 매일 산책을 갔었는데 남편이 산책 도중에 이 맥주집에 들려서 맥주를 마시면서 개한테도 뭔가 간식을 사줬나 봐요. 근데 그날은 이제 부인이 마누라가 간 거예요. 이 개가 나 여기 들어가야 돼. 여기 들어가면은 주인이 계속 간식을 사줬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 여자는 그걸 모르는 거야. 들어가갖고 간식 남편이 얘한테 사주던 간식 주세요. 그래서 먹이면 되는데 안 가니까 계속 끌고 가죠. 근데 저는 이 개를 보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살아왔다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개가 말을 안 듣잖아요. 개는 주인이 밥을 주는데도 주인 말을 안 들어요. 근데 사람은 어때요? 밥 먹고 살라고 돈 벌려고 얼마나 구차하고 정말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삽니까? 이 개를 보면서 어떨 땐 사람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남미 마약 카르텔인데 멕시코랍니다. 마약 카르텔이 성탄절에 사람들한테 사탕을 나눠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마약 카르텔이 왜 현지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인기를 끌어야 될까요? 그런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흉악하고 악랄한 마약범이고 서로 총질하는데 일반 시민들한테는 이렇게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해요. 이걸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부라는 게 이 마약 카르텔하고 다른 게 뭔가 가장 강력한 폭력을 가진 집단일 뿐이잖아요. 마약 카르텔조차도 이 현지 주민들에게 호감을 사길 원해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약 카르텔이 만약에 무력이 강해져서 정부를 전복하면 그냥 정부가 되는 거예요. 국가화가 폭력을 기반으로 이 국민들을 다스리는 이유는 인간이 악하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마약 카르텔이라도 예? 정부를 전복하고 만약에 내가 이제부터 정부다 그러면 그 정부 되는 거예요.